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일요일에 독일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다고요? 네, 독일의 정책 기조가 3년 만에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일요일인 23일에 총선이 있는데 당초에는 원래 9월로 선거가 예정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울라프 숄츠 총리가 그 연립정부 붕괴에 따른 그 의회 회산으로 그래서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7개월 정도 앞당겨서 치르는 겁니다. 네. 이번 선거는 독일 연방하원 630석을 채우고요. 우리처럼 1인 2표를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또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뭐 총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한 정당이 나홀로 과반을 넘기기는 어려워가지고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정당이 함께 연립하는 연합 정부를 꾸리고 거기에서 총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득표율이 가장 높은 당에서 총리가 나온다?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그 사실 결과가 그래도 거의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1야당이자 과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을 통치했던 기독민주당이 3년 만에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이 독일 경제가 좀 악화가 되면서 야당이자 이 보수 정당인 기민당의 지지율이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더니 지금은 이제 지지율로 따졌을 때 보면 한 30% 정도를 달리고 있는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지지율 2위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대한당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far right이라고 해가지고 예. 오른쪽 성향이 이제 매우 강한 도대체 얼마나 가야 파악까지 붙이는지 그런 정당입니다. 예. 이 정당은 지금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1등과 2등이 좀 서로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파 네. 성향을 가진 정당입니다. 3위는 이제 울라프 숄츠 총리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으로 한 1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대로 가면 울라프 숄츠는 이 총리 연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 총선에서 그 연합 정부를 이뤘던 그 정당들이요 지금 모두 3위 이하, 3위 아래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쭉 지지율 관련해서 통계 알려주신 걸 보니까 그러면 기독민주당에서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누군가요? 이 당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입니다. 네. 기독민주당은 이 메르켈 전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기도 한데요. 메르켈, 메리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 이 같은 당이지만 사실은 정책 성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차기 유력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 같은 당의 메르켈 총리와 경쟁을 하다가 예. 밀렸어요. 밀리면서 한동안 좀 정계를 떠났었는데 그때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뭐 블랙록에서도 일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쌓은 어떤 독일 버전 트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자산가이기도 합니다. 예. 메르켈이 물러나면서 이제 기민당 대표를 맡아서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독일 우선주의, 그다음에 시장 자본주의, 그다음에 친기업 이런 보수 성향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예전에 이제 친중국 성향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 메르츠는 중국은 독재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이 아닌 독일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또 줄이고자 합니다. 법인세도 기존 30%에서 25%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지금 독일 내에 제조기업들이 특히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심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복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합니다.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지 지출을 좀 줄이겠다는 좀 성향이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독일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이제 이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이민 문제를 두고서는
이민을 좀 억제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짜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완전 독일판 트럼프네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독일 내부에서 많은 정당들이 지금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국가부채 제동장치. 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국가부채를 엄정 관리하자라는 걸 이걸 좀 어떻게든 좀 풀어서 네. 경기 좀 살려보자. 이런 내용들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메르츠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번 선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제 앞서 언급한 이민과 함께 경제거든요. 근데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국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한도 수준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국가 부채 제동 장치가 있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뭐 독일의 부채 비율이 유로존 평균보다도 낮고 재정 적자 수준도 유로존 평균 대비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제때 필요했던 인프라 투자, 뭐 사회적 지출을 못하면서 경제가 조금 살아날 기회를 잃었다, 놓쳤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메르츠 후보는 이거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본인이 내세우는 정책들이 세금 인하도 있고 그리고 국방비 지출 증가 같은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만약에 총리가 되면 개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돈이 풀리고 인플레가 나와도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런 실리와 실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독일 경제를 좀 휘청이게 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 가격.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같은 결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독일 선거는 우리처럼 뭐 결국 누가 당선된 거야 아니면 누가 총리 된 거야 대통령 된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달리 정당들끼리 막 뭉치는 거 있잖아요. 이합집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 총선을 통해서 어떤 정당들이 이제 손을 잡고 정부가 짜여지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정당으로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당들이 모여서 정부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독일,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독일이 큰형님으로 있는 유로존의 어떤 정책 방향이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유럽의 대응 기조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1등하고 2등은 사실 서로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물론 둘 다 우파로 분류는 하지만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완전 우파, 완전 보수로 똘똘 뭉치는 그 정부 구성은 그렇게 될 확률은 조금 낮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2등은 누구도 같은 편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유력하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3등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과 1등의 지금 메르츠 종 정당이 연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채 제동장치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견이 같아서. 근데 이민이나 또 기업을 살리는 부분, 친기업 정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메르츠가 총리가 되고 뭐 숄츠의 3인당 그리고 현재 지지율 4등인 녹색당과도 만약에 연정을 맺게 되면 이제 추진하려는 정책이 조금 이제 희석되는 힘이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일이 보여준 정책이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해보죠. 인도네시아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몇 년간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 뉴스는 뭔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이제 1인당 월 소득이 한화로 약 18만 원에서 86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그 인도네시아의 평균 월급이 뭐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졸자인데 IT 쪽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한 7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산층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중산층 열망 계층이라고 해서 네. 월소득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인 사람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빈곤 취약 계층,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빈곤층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산층과 그 바로 아래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산층 열망 계층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두 계층이 국가 전체 소비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이제 일종의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완충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산층과 중산층 열망 계층 이 두 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전체 인구에서 두 계층을 합친 비중이 5년 전에는 한 7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6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계층의 비중이 줄면서 그래서 상류층이 좀 늘어났다. 라고 하면 그 상류층으로 이동해서 네.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그렇죠. 그 반대로 이제 아래로 밀려서 빈곤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인도네시아 경제가 좀 충격을 받았을 때 예. 회복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 인도네시아는 자원도 많고 동남아시아 요즘 주목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중산층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 어떤 정책 방향을 탓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 중에는 정부가 정치에만 지나치게 몰두를 하면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런 데 다 소비를 해버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치에 예산 우선순위가 쏠리면서 산업 관련 예산 사용이 좀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프라보워 수비안토예요.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이 그 선거 때부터 꾸준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뭐 복지, 그다음에 세수 확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복지도 주로 이제 경제 하위 4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중산층 축소를 막기 위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수비안토 대통령이 그 당선 공약 중에 하나이자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서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26개 주에서 영유아 초중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우유를 제공하는데 네. 1인당 한 끼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를 예산으로 두고 이제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어요. 예. 점차 근데 대상 인원을 계속 늘려서 2029년이 되면 예. 8,300만 명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8,300만 명이요? 8,300만 명에게. 와. 네. 근데 문제는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인도네시아의 현지 뉴스를 보면 중앙 지방정부 예산에서 우리 돈으로 한 27조 원 가량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뭐 인프라 사업이나 R&D 사업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정부가 올해부터 이제 자원 마련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소비 상품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산층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가계 소비에 되려 좀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정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경제 단체와 시민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한 발 좀 후퇴를 해가지고 예. 일반 소비품은 세율을 원래 11%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류층이 사용하는 고급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이제 12%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상황들은 수비안토가 이 중산층 감소 해결에는 관심 바뀐 것 같다. 우선순위가 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나름대로 뭐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나라 살림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긴 게요.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체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나 뭐 IMF 같은 어떤 경제적 위기를 부르는 좀 이벤트가 생기면 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를 하고 비정규직을 쓰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놓고 그 일용직 노동자 같은 그 비공식적인 노동자들의 고용 추이를 보면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건 정규직 고용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질문하신 그 제조업 약화 같은 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의 성장을 좀 두텁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년 전만 해도 GDP의 한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야 국가 경제를 촉진하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데 그 성장이 너무 더뎌서 문제다. 이런 기사들을 잇따라 다루기도 했었어요. 물론 인도네시아 제조업 중에는 성장하는 하위 산업들도 있습니다. 네. 뭐 광물 관련한 뭐 금속 산업이나 뭐 전자 부분 같은 데인데 딱 거기에만 이제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반면에 뭐 가공 산업 같은 다른 부분들은 다 둔화입니다. 네. 지난해에 설립 58년 만에 그 스리텍스라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섬유 의류 회사가 파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조업 가운데 섬유 분야에서 좀 광범위한 해고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중산층들이 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된 산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네. 봤더니 바로 24,000명을 해고한 제조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 해고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을 보면 그 많은 기업인들이 제조업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제조업을 접고 네. 무역업으로 그걸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네. 이 지금 제조업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본격적으로요 네. 로봇 시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자동화 또는 뭐 거의 무인화 공장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시도하기 초입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 강국 국가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야 인도네시아도 진짜 큰 걱정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중산층 일자리 또 중산층의 소득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이하의 수익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그 중산층 가구가 기존에 지출했던 그 수준을 유지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소비 패턴 꼭 필요한 지출은 해야 되거나 뭐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축해 놓은 걸 뺏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통계로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열어보니까 굉장히 저축 감소가 빠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저축 감소 통계를 보면서 드디어 이 중산층 가구 감소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실감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우스갯소리로 네. 저축 줄어드는 거 보니까 느꼈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좀 나옵니다. 그렇죠. 소득 줄어서 저축까지 줄이면 결국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수비안토 대통령이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가요. 연간 8%예요. 네. 근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산업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뭐 광범위한 고용도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상품의 또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다운스트림으로 가면서 성장도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류나 운송, 금융까지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좀 경제 정책의 어떤 최우선 과제로 좀 삼아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고민이 많겠어요. 제조업을 뭐 많이 유실하다 보니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조업이 꼭 고용이 창출되는 업종도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칼투 프라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네, 우리말로 하면 사전 고용 카드 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무료 교육 지원증. 이런 건데 인도네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1억 4천만 명의 노동력이 시장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90%가 어떤 종류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이야. 네. 근데 전체 청년 인구 중에는 22%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 수준이 좀 되어야 산업 발전도 되고 뭐 효율성도 생기고 이런 생각을 이제 수비안토 대통령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16세에서 64세 인도네시아 시민 중에 해고가 됐거나 네. 아니면 구직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업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금을 그 카드 칼투 프라카자 그 카드에 넣어줘요. 그리고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가 이걸 만든 거예요. 제도를. 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또 뭐 나름대로 시험도 보고 뭐 수료증도 나오고 뭐 취업이 더 쉬워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데 네. 사실은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칼투 프라카자가 도입이 되고 중산층에 근접한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라는 말은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로 봤을 때 그리고 뭐 독일을 비롯해서 제조업 강국인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람을 먼저 키우는 것이 예. 과연 제조업을 살리는 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맞아요. 특히 일자리 개수가 절대적으로 늘지 않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할 자질이 있는 사람들만 대폭 늘려놓으면 개별 그 근로자들의 임금 교섭력은 솔직히 떨어지는 거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갖는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머리 터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참 고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